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 철기둥 김민재 선수가 있다면 잡지사에는 축구의 시큰둥 정민재 평론가가 있죠. 이강민의 잡지사 12호로 5번째 페이지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저번에 언뜻 여쭤봤더니 정평은 축구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고. 네. 그럼 우리 경기도 안 챙겨보셨나요 이번에? 사실 한 번도 안 봤었는데 이번 월드컵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90분 풀타임을 첫 경험. 봤습니다. 제 관상에 축구가 없잖아요. 네, 이번에 하도 화제였고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또 응원을 하고 싶은 마음에 뒤늦게 동참을 해서 또 그러면 월드컵 전까지는 김민재 선수의 존재도 몰랐겠네요. 몰랐고요. 사실 이렇게 요즘에 방송 가면은 이렇게 네.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네. 근데 이름만 항상 이렇게 알고 있다가 그 경기에서 처음으로 뵀습니다. 홍명보 선수는 아시죠? 아, 그럼요. 알죠. 홍명보 선수를 능가할 수 있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수비수로 네네. 각광받는 선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대단한 선수예요. 대단한데요. 네. 좋은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그렇고요. 자, 30년 음악 외길을 걸어오고 월드컵은 이번에 처음 본 정민재 평론가와 대한민국 가요계 10대 순간 오늘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순간으로 우리가 떠나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김한선 씨부터 해서 댄스 가요 붐 얘기를 했었고, 그쵸. 어쨌든 K-팝 흐름을 우리가 쭉 오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K-팝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까지 K-팝 연대기를 들어와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연대별로 여러 가수들의 활동을 쭉 정리해봤는데 오늘은 주인공이 딱 한 팀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가요 역사에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가수 한 팀을 고른다. 그러면은 물론 뭐 조용필 씨 있을 수 있고 BTS도 네. 있을 수 있지만 네.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이 팀을 가장 첫 머리에 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가요사의 방향을 영원히 바꿔버린 그런 팀이죠. 영원히 바꿔놨다. 어떤 팀입니까?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인데요. 예. 우리 오프닝에서도 다 한 가수의 노래를 설명하는 리드였는데 이게 그렇죠. 다 서태지와 아이들 설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혹시 어떤 노래인지 아셨어요? 읽으면서? 저는 사실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를 이제 향유했던 세대는 아니고 네. 저랑 비슷하게 데뷔가 저의 출생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그 노래 제목은 다 들어봤죠. 멜로디 들어보면 알고. 근데 이제 이 대진 못한다. 그 정답이요? 네네. 정답은 대충 알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 김한선 씨, 뭐 소방차, 박남정 씨 이런 분들이 서서히 인기 얻으면서 우리 가요계에 하이틴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뭐 이지연 씨 나오고 뭐 강수지 씨 나오고 하면서 10대들이 이 가요 시장의 소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네. 사실 이게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영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세상에 음악만 좋아하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슨 기사 봤잖아요. 네네네. 퇴폐문화다 막 이러면서. 퇴폐문화다 네. 얘기했었는데 사실 저도 이런 경험 많거든요. 집에서 뭐 CD 한 장만 더 사면은 네. 쫓아내겠다 뭐 이런 얘기 듣기도 했었고. 사실 어른들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음악이라는 게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러니까 뭐 클래식을 듣는다면 또 모를까. 공부를 아니면 방해하는 요소. 특히 이런 댄스 음악 약간 흥을 돋구는 돋우는 그런 음악들 어른들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때부터도 그랬는데 그렇게 기성세대 불만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던 차에 1992년 2월 17일에 사고가 하나 터집니다. 사고가요? 네, 뉴키즈 온 더 블럭 내한 공연에서 압사 사고가 났어요. 네, 그 스텝 바이 스텝의 뉴키즈 온 더 블럭. 그렇죠. 당시 최고의 인기 보이그룹 아닙니까? 최고였고 네. 거의 유일했죠. 전 세계에 틴팝이라는 용어를 유행시킨 그런 그룹이었는데 예. 뭐 I'll be loving you forever, Hanging Tough, Please Don't Go Girl, Cover Girl 이런 노래들이 다 인기곡이에요. 예. 88년도에 나왔던 노래들인데 네. 스텝 바이 스텝은 정말 신드롬이었고 네. 우리 방송에서도 왜 유재석 씨나 김용만 씨나 이런 분들 방송 나오면은 뭐 데뷔 초 화면을 가끔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그들이 신인이었을 때 네. 5명으로 조직해서 나와서 네. 이 스텝 바이 스텝 무대를 저도 그 영상으로 이 곡을 알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정도로 사실 개그맨이 패러디하면 끝난 거거든요. 그쵸. 엄청난 유행이라는 가장 어떤 핫하다는 증거인데 거죠. 네. 네, 그 정도로 엄청난 곡이었죠. 팀이었고. 그때면 게다가 지금처럼 내한 공연이 잦을 때도 아니고 심지어 최고 전성기의 보이그룹이 방한을 했다?
뭐 난리 날 수밖에 없겠어요. 그럼요. 김포공항 그때 이제 인천공항 없을 때니까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데 그 입국하는 현장부터 이 팬들이 아주 장사진을 이뤘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10대 팬들이. 그리고 이제 이 팀이 묵었던 호텔이 강남에 있는 모 호텔인데 네네. 그 앞에도 팬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거죠. 이때부터 어른들은 눈에서 정말 총이 나갔습니다. 왜냐면은 왜 이렇게 못마땅해 하셔? 너무 못마땅한 거. 왜냐면은 탈춤이라든가 사물놀이라든가. 그 정도라고? 우리 전통 문화를 지금 좋아해도 모자랄 판에. 진짜로? 그럼요. 그 당시만 해도 어디 지금 퇴폐적인 대중문화. 그것도 비싼 돈 들여서 미국 스타를 굳이 이렇게까지 데려와서 공연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들을 정말 공공연하게 했어요. 제 또래 혹시 못 믿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뉴키즈 언 더 블록이 입국하고 나서 이튿날에 당시 뉴스에 나왔던 앵커 멘트 일부를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어제 뉴키즈 마중소동이 빚어지면서 수억 원씩 들여서 이런 공연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과 함께 수만 원짜리 표가 수십만 원을 주고도 살 수가 없고 호텔까지 예약을 해주는 부모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이 같은 젊음의 광란은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항에서 우리의 10대들이 보여준 행동은 내일을 기대해도 좋을 만한 젊음의 발랄한 정서로 보기에는 수준 이하라는 지적입니다. 잘못 유입된 외래 문화에 피폐를 보는 듯 했습니다. 이거 30년 전인데 분위기가 이렇게 다르네요. 이 뉴스에서 이렇게 혼을 내요. 진짜 훈장님 모드야 다. 네네. 그래가지고 마중소동. 근데 진짜 마중소동이긴 했어요. 공항에서 너무나 많은 팬들이 몰려서 막 소리 지르고 사실 이때부터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 그래서 뉴키즈 같은 팀을 아무리 인기 있다고 해서 뭐 하려고 데려오냐 했는데 그러던 차에 공연 중에 이제 압사 사고가 나서 한 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심각한 사고였네요. 큰 사고였고요. 이때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삐삐도 다 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뉴스가 이제 속보로 타전이 되고 부모들이 그 공연장 근처로 와서 뭐 아이들을 찾고 정말 조마조마하셨겠네. 아비 교환의 현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제 기성세대의 어떤 분노가 폭발한 거죠. 그랬겠네요. 네네. 이 10대 문화에 대한 것에.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 내한 공연들을 뭐 기획하고 좀 계획하고 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일제히 취소되거나 변경되고 마이클 잭슨도 원래는 이때 내한 공연을 하려고 이 무렵에 데인저러스 투어로 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미뤄지게 돼요. 취소가 되고.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첫 내한도 몇 년 후에 이루어졌죠.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대중문화, 10대 대중문화를 두고 좀 세대 간의 골이 깊어지는 분위기였고 이제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드디어 가요계 그분들이 등장하는군요. 네네.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와 아이들 얘기하기 전에 뉴키즈 얘기를 한 것은 그 정도로 우리 10대들은 목말라 있었다. 그러니까는 그들의 어떤 그들만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팀, 그들만의 스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 뉴키즈에 이렇게 열광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팀이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로 등장을 한 거고요. 92년 3월 14일에 MBC 토토즐로 데뷔를 해요. 그리고 3월 23일에 1집이 나왔죠. 사실 우리가 서태지와 아이들 뭐 데뷔 무대, 데뷔 생각했을 때 항상 떠올리는 게 방송 나와가지고 선배들한테 이거는 음악이 아니다. 뭐 아주 혹평을 듣고 그랬던 지금 뭐 유튜브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네네 그런 무대를 기억하고 항상 지금까지 회자가 되는데 이건 사실 데뷔 이후고요. 4월 11일에 나왔어요. 그래서 MBC 특종 TV 연예라는 프로그램이 이 당시 첫 방송할 때, 첫 방송할 때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는데. 이 방송으로 이제 전설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호평을 받은 게 아니라 혹평을 받았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그 MBC 특종 TV연예 당시 출연진들 사진을 띄워드렸는데요. 그 유명 임백천 씨가 MC로 계신 것 같고, 맞아요. 보면 뭐 전영록 씨, 이상벽 아나운서도 보이고, 뭐 패널들이 있고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뭔가 각 잡힌 모습으로 신인이니까 나왔는데. 어떤 무대였길래 그렇게 혹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너가 있었어요. 프로그램 코너 중에 신곡 무대, 그러니까 신곡을 소개하고 뭐 무대를 이제 보여주고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기 코멘트하는 일종의 약간 오디션 프로그램 느낌도 좀 약간 있고. 그런 편인 거죠. 신인들을 소개하는. 그래서 이때 다 무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이제 신인들을 쭉 소개해요. 그래서 이 당시 같이 소개된 게 지석진 씨. 가수로? 네네 가수로. 지석진 씨. 그래서 지석진 씨가 이거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태지와 아이들과 겨뤄본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석진 씨 노래가 난 알아요 아니에요? 아니. 아닌가? 그런 노래는 아니었는데 네, 제목은 달랐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석진 씨와 뭐 그리고 신효범 씨도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서태지와 아이들이 무대에 등장을 했는데요. 작곡가 하광훈 씨, 변진섭의 홀로 된다는 것 만들었던 이분이 심사위원으로 있었고요. 김국환의 타타타 갔었었던 양인자 씨가 또 있었고 이상벽 씨, 그 당시 연예평론가로 활동하셨는데 그리고 아나운서가 아니라? 아나운서 원래 아니고요. 이상벽 씨가 이제 연예평론가로 하다가 아침마당 가면서 여기서 이제 장수를 했죠. 그리고 이분의 따님이 아나운서. 그렇죠. KBS. 그렇죠. 네, 제가 몰랐네요. 네네네. 그리고 가수 전영록 씨 이렇게 됐는데 평가가 어땠냐면요. 하광훈 씨 이런 얘기했어요. 작곡가인데 들어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랩 스타일 음악입니다. 근데 리듬은 좋지만 멜로디의 라인은 약하네요. 그러면서 랩을 하다 보니까 멜로디는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양인자 씨는 가사 작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형식, 랩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내용도 새로웠다면 참 좋았겠다. 안 좋다는 거죠, 결국은. 이상벽 씨는 얘기했습니다. 의욕적으로 보여서 호감이다. 호감. 네. 동작은 격렬한데 노래는 아주 섬세하다. 근데 동작 속에 노래가 좀 묻힌 것 같아서 아쉽다. 그런 얘기하면서요. 여기서 이상벽 씨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그동안 오디오형 가수가 많았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을 계기로 해서 뉴키즈 온 더 블록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좋은 걸 보여주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악의가 안 맞아서 실패했는데 아까 그 얘기죠. 그 아쉬움을 충분히 풀어주는 새로운 실마리가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비디오형 가수의 맞아요. 노래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정확하게 짚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벽 씨가 그나마 좀 기대감 위주의 평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분 전영록 씨의 심사평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아요. 나쁜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평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건 나쁜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을 내가 억누르겠다는 뜻 아닌가요? 그리고 사실 심사를 저도 가끔 보는데 이 앞에서 지금 하광훈, 양인자, 이상벽 순서대로 한 거예요. 전영록 씨가 마지막에 한 건데 마지막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사람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그렇겠네. 나도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하광훈 씨가 얘기하는데 약간 컨셉이었대요. 조금 날카롭게 얘기해 주는 게. 근데 전영록 씨 같은 경우는 서태지 씨를 기존에 알고 있었고 신하위 때 베이스 주자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너그럽게 코멘트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너그러운 거예요? 너그러운 거죠. 시청자에게 넘기겠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다. 시청자들이 판단할 거다. 그나마 좀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했던 거죠. 한 거죠. 그런데 점수가 결과적으로 7.8점.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그렇게 높은 건 아닌. 썩 높은 건 아니죠. 평균을 매긴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방송으로 말미암아 시청자들의 반응, 그 10대 반응이 즉각적으로 터집니다. 그럼 전영록 씨 말 맞다나 진짜로 시청자들이 제대로 평을 해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앨범 난 알아요가 대박이 나고 그리고 환상 속의 그대가 또 한 번 터지고 92년 하반기는 그야말로 서태지와 아이들이 싹쓸이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곡 다 골든컵이었어요. 골든컵은 가요 톱10 그 당시 이제 KBS의 음악 프로그램이었는데 뭐 가장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프로그램이었어요. MBC나 다른 SBS 프로그램보다 나중에 생긴 SBS보다. 왜냐하면 MBC나 SBS는 조금 젊은 음악들도 수용하는. 그렇지만 이제 가요 톱10은 조금 기성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음악이 주였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들보다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5주 1위를 하면은 골든컵을 주고 이제 더 이상 1위를 못하게 했어요. 5주까지 맥시멈 5주. 그럼 결국은 이제 난 알아요, 환상 속의 그대 두 곡 다 5주씩 1위를 했다는 거죠. 도합 10주. 그리고 앨범에서 170만 장 이상을 팔았고 그해 연말 신인상을 싹쓸이했고. 전설이 시작됐습니다. 좋습니다. 당시 큰 파란을 일으킨 또 한국 대중음악 장르의 판도를 바꿔놓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만나보겠습니다.
흐르고 그리는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말을 못했어.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어. 그때 나는 무엇 하고 있었나. 그 미소는 너무 아름다웠어. 네, 서태지와 아이들 난 알아요 들었습니다. 이렇게 데뷔와 동시에 각종 시상식을 휩쓸면서 92년도에 최고의 해를 보냈는데 근데 바로 그 해 서태지와 아이들이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한다고요? 네, 그래서 정말 세상이 난리가 났었어요. 왜 그래서 그런 뭐 거죠? 온갖 네. 잡지사들과 언론사들이 특종으로 대서특필했는데 네네. 이유가 좋은 앨범을 만들기 위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뭐 중단한 게 아니라 네네네. 다음 앨범까지 좀 준비기를 갖겠다. 그렇죠.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사실 지금 생각하면 네. 그러잖아요. 네. 지금은 앨범 활동하고 당연히 활동 안 하고 앨범 만들어 오죠. 그렇죠. 예. 이때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가수들이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해요. 네. 그럼 이제 공연도 하고 텔레비전 나가고 라디오도 나가고 쇼 프로그램도 나가고 뭐 무대도 하고 하면서 공연도 하고 네. 그리고 행사도 하고 그러면서 앨범을 또 만들고 또 새 앨범 내고 활동하고 비슷하게 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쉴 틈 없이. 그러니까 쉬는 어떤 기간이 없었던 거죠.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 관례를 깹니다. 네. 우리는 활동 안 할 겁니다. 앨범 만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소속사가 있었는데 그 기획 음반사에 네. 전화선을 다 뽑아놨었대요. 섭외 전화 네, 끊으려고. 마지막 이제 인터뷰까지 하고 잡지사들하고 인터뷰하면서 네. 우리 이제 활동 그만할 거니까 찾지 마세요. 그리고 다 어. 뽑아놓고 네. 그렇게 무려 6개월을 그냥 보낸 거죠. 그게 되게 이례적인 거구나. 정말 이례적이었고 왜냐하면 또 최정상의 스타였기 때문에 네네. 사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어떤 기성세대 입장에서 볼 때는 삐딱선? 이건 이때부터 이미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사실 1집에서도 이 팀은 뭐 예전에 얘기했었지만은 옷에 상표 떼지 않고 그냥 나오고 막 이럴 때부터 사실 싫어했어요. 기성세대는 예. 못마땅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한번 물어봐요 서태지한테 방송에서 네. 왜 이거 안 떼고 그냥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어느 날 그냥 한번 입어봤는데 이렇게 왠지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딱히 뭐 대단한 이유도 네, 없어. 없어요. 그냥 그리고 이거 샀다는 어떤 표를 또 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했다. 근데 다 따라하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삐딱선이었는데 네. 이때부터도 우리는 그렇게 방송가의 어떤 관례를 따라가지 않겠다. 방송가에서 아무리 부르고 뭐 하고 한다 해도 네.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그것도 좋게 보지 않았겠네요. 좋게 보지 기성세대도. 않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2집이 나오게 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2집이 상당히 뛰어났어요. 쉰 값어치를 했네요.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김덕수 사물놀이패랑 같이 국악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국악 크로스오버면서 랩 메탈이면서 어떻게 보면 가요 멜로디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장르가 섞인 뭐 지금 케이팝이라고 해도 무관한 예. 하여가라는 노래가 이때 나오는데 네. 이때 하여가 딱 처음 나왔을 때 사실 서태지와 아이들을 약간 못마땅해 하던 관계자들은 네. 속으로 네. 안도했대요. 안될 줄 다행이다. 네. 이런 정말 안 좋은 노래를 들고 나와서 네. 다행이다. 서태지와 아이들 안 되겠구나. 끔찍한 혼종이다. 네. 이런 느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노래가 너무 잘 된 거죠. 심지어는 가요 역사상 최초로 더블 밀리언셀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블 공식 밀리언셀러. 네 200만 장이 넘게 팔린 200만 거죠. 장. 네. 보란 듯이 또 성공해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 가요계도 이런 공백 후 컴백 이런 일종의 활동 패턴이 생겼다. 그렇죠.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게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많은 가수들이 서태지와 아이들에게 좀 감사를 표해야 하는 그러네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의외로 하여가는 아까 말씀하신 골든컵 수상을 못했다고요? 못했어요. 하여가를 누른 곡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네. 그냥 뭐 비슷한 어떤 유형의 댄스곡이나 이런 곡도 아니었고 정반대의 노래였어요. 정반대. 남행열차는 아시죠? 노래. 알죠. 그 노래를 불렀던 주인공은 김수희 씨인데 네. 김수희 씨가 1990년에 에모라는 노래를 냈어요. 예. 근데 이 에모가 3년이 지나서 역주행을 하면서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서태지와 아이들이 4주차까지는 1위 했거든요. 네. 5주차 돼야 되는데 들어갑니다. 저지를. 네. 그리고 골든컵을 에모가 받아요. 역주행 거기서부터 신드롬이 5주. 그때도 있었네. 네, 네. 와. 그러니까는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김수희의 에모 딱 1위 후보 올라왔는데 네. 그때 이제 막 소범수 씨가 MC인데 네. 인터뷰를 하거든요. 소범수 씨. 네, 예. 소범수 씨가 예. 젊은 시절에 소범수 예, 예. 씨가 막 인터뷰를 하는데 김수희 씨는 뭐 어안이 벙벙해요. 뭐 그리고 별 기대하지 않고 내가 받을 거라고. 네.
근데 발표하니까는 에모가 1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 자료가 아직도 다 남아 있거든요. 네네. 김수희 씨 표정이 와, 이 믿을 수 없다는 진짜 표정. 기대를 안 하셨구나. 그럼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네. 정말 최고 인기 전성기의 어떤 아이돌 그룹과 그냥 트로트 가수가 붙었는데 내가 이겼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사실 에모의 인기도 인기지만 네. 사실 하여가는 좀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음악이었고 그렇죠. 이거를 조금 못마땅해 하고 이거에 대해서 약간 반감이 있었던 네. 그런 세대가 에모로 쏠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신세대, X세대와 기성세대가 음악적으로 좀 충돌하는 그런 좀 의미 있는. 네, 사건을 보여주는 거기도 했죠. 뭐 둘 다 물론 명곡이지만 서태지와 아이들 팬들은 그때 막 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지당했습니다. 어떻게 에모한테 질 수 있느냐. 네, 한 주 남기고. 근데 그렇죠. 그들도 결국 에모를 즐겨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그렇습니까? 5주 1일 하게 된 거죠. 그때만 해도 예. 좋습니다. 이쯤에서 또 잠시 들어봐야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너의 모습을 뺏겨버렸던 마음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걸 느꼈지. 너는 언제까지나 나만의 나연이라 믿어왔던 내 생각이 틀리고 말았고 변해버린 건 필요가 없어. 이제는 너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나에게 항상 시선을 멈췄어. 예전에 내 모습과 나를 바라보던 내 미소와 너만의 목소리 모든 게 그리워진 거야. 지금 나에겐 너를 볼 때마다 내겐 가슴이 떨리는 그 느낌이 있었지. 네,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예, 듣고 왔습니다. 사실 뭐 시대를 대표했던 가수들을 수식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뭐 김한선 씨는 한국의 마돈나다. 박남정 씨는 한국의 마이클 잭슨이다. 이런 식인데 서태지 씨에게는 스케일이 커요. 국가 원수급 수식어. 네. 문화 대통령이라는 네네. 별명이 붙고.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양현석 씨나 이준호 씨는 따로 별명이 없었나요? 뭐 문화 국무총리라든가 문화부 장관. 문화부 장관이라도 네. 없었습니다. 좀 서운했겠네요. 네네, 뭐. 예. 총리 이런 거 붙여줄 만도 한데 네. 사실 이거는 서태지와 아이들은 서태지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너무나 절대적이었어요. 특히 서태지와 아이들의 모든 음악을 서태지가 다 만들었고 그리고 노래 뭐 지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거의 모든 파트를 혼자 소화했고 예. 근데 애초에 원래 이거는 양현석 씨와 이준호 씨는 댄스를 위해 좀 뭉쳤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예. 이 문화 대통령이라는 말은 와 지금도 서태지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 말 자체가 이제 너무 옛날 말 느낌이기도 하고 네. 더 이상 누구에게 붙여줄 것 같지 않고 네, 네. 그런데 이 문화 대통령이라는 말이 붙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하여가를 지나서 3집 4집이었어요. 왜냐면은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10대들의 문화를 좀 보여주고 대변하고 그런 정도였다면은 네. 이 3집부터는 굉장히 사회적인 이야기를 노래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인 네, 이야기. 94년에 나온 3집에서는요. 발해를 꿈꾸며라는 노래, 통일을 노래한 곡이었어요. 지금 봐도 이게 대중음악 제목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봐도 이 노랫말이 여전히 통용이 돼요. 왜냐면 아직도 우린 통일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들어도 이게 위화감이 없고 음악 교과서에 실릴 정도였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음악 교과서에 실린 대중음악이 꽤 많아요. 네. 왜냐면은 이제는 좀 분위기가 열렸죠. 전보다 대중음악에 대해서 좀 포용적인 분위기가 되면서 네. 특히 뭐 이문세 씨 음악, 김광석 씨 음악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실렸는데 이때만 해도 감히 교과서에 그래요? 그리고 이때는 교과서가 일종일 때잖아요. 네. 국가에서 찍어낸. 한 종류. 근데 어떻게 대중 가수의 음악을 여기 넣겠어요? 가곡 이런 것만. 그럼요. 근데 여기에 발해를 꿈꾸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앨범에 입시 제도를 비판했던 교실이돼야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교과서에 넣어줬더니 약간 넣었더니. 뒤통수 맞은 느낌. 이 가사는 예. 지금 들어도 와 이렇게 센 가사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치면 됐어. 아. 이 두 줄로 그냥
사실상 정리가 됩니다. 예. 네. 교실 이데아. 네. 약간 몇 년 전에 그 오글거리는 밈으로 유행했던 네. 뭐 학교라는 감옥 안에서 네네. 학생이라는 죄로만으로 막 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죠, 그렇죠. 그 교실 이데아가 그거죠. 테이프 거꾸로 감아서 들었을 때 뭐 피가 모자라 막 이거 들린다던. 네네. 네. 이제 뭐 백마스킹이라는 건데 예전엔 그 테이프를 진짜 테이프로 녹음을 하던 시절이니까는 네. 여기에 이제 백마스킹으로 돌려서 녹음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했단 말이에요. 네네. 비틀즈 같은 경우도. 네. 근데 교실이대는 사실 그런 건 전혀 아니었는데 내보고 들으니까는 의도치 않게 그런 게 있었다라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었죠. 네. 근데 그러면서 이 노래가 더욱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사실 이 교실이돼야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치면 됐어. 이거는 지금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아마 들으면은 약간의 희열, 너무나 이거 내 노래다. 해방감. 선생님한테 들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은 네. 10대들의 대변자를 진짜 자처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선생님 들려주면 오히려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쵸. 니들이 서태지를 이러면서 서태지 세대이기 같이 때문에. 듣고.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기성세대와 대립각을 세우게 되고 네. 이 노래 이후에 이제 H.O.T의 뭐 전사의 후예라든가 뭐 잭스키스의 학원 별곡이라든가 이런 학교 관련 교육 관련 노래들이 나오게 되는데 네. 이제 여기서 좀 영향을 많이 줬죠. 네. 그리고 4집 95년도에는 가출 청소년들을 집으로 인도한 그 유명한 컴백홈. 이게 진짜 말이 되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전 심의제도 철폐의 어떤 카운터 펀치를 날렸던 시대 유감이란 노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뭐 청소년들의 가출이 심심치 않게 있고 문제가 되지만 네. 지금은 어쨌든 휴대폰도 있고요. CCTV도 너무나 잘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네. 웬만하면 잡힙니다. 네. 거의 집으로 돌아오게 할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이 시절은 진짜 가출 청소년이라는 말이 사회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변에서도 가출한다. 가출 경험 없으시죠? 저는 뭐 가출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소한 그냥 외출 정도죠. 아, 네네. 전 집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네. 가출 전혀 옛날 꿈꾸지 만화 않았고. 같은 거 봐도 네네. 막, 나 가출할 거야. 막 이런 대사들이 엄청 맞아요. 많았어요. 예. 그리고 정말 수틀리면 가출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정말 못 찾는 네. 핸드폰도 없고 찾을 수가 없는 예. 그런 사회 문제였는데 음. 서태지 씨도 실제로 가출 경험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컴백홈이라는 노래에 그런 자신의 경험담 그러면서 내가 겪어보니 너희들 마음 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집에 돌아가는 게 좋더라. 이게 옳은 거더라라는 얘기를 해요. 이제 공익적이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노래가 네. 집으로 돌아가 뭐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예. 이렇게 혼내는 노래였으면 아마 반감이 이- 생겼을 수도. 그렇죠. 메시지가 안 통했을 텐데 네. 이 컴백홈은 어쨌든 청소년 입장을 충분히 헤아렸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 노래가 나온 다음에 가출 청소년들이 집으로 많이 돌아갔다. 실제로 뉴스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의 어떤 효과를 막 설명하면서 가출 청소년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네. 어떻게 집에 돌아올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서태지 오빠가 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태주 오빠는 청소년들이. 저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진짜 문화 대통령 맞죠. 그러네요. 이때 진짜. 청소년 가출 문제 잡으려고 정부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안 됐거든요. 약간 팬심 이상의 약간의 좀 신앙적인 느낌까지 맞아요,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네. 예, 이 정도면. 그리고 4집에 실린 시대의 유감은 가사가 없는 곡인가요? 네, 이 노래는 제 기억에 이 앨범 중간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5번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가사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약간 그 시대 유행했던 얼트락 트랙. 그래서 이거는 뭐야? 다들 이런 반응이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공연윤리위원회가 사전 심의 제도를 할 때예요. 그러니까는 앨범을 내고 싶으면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앨범 내고 싶으면 가져와서 심의를 받아라. 그래서 가사가 만약에 저속하다거나 약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메시지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가사 고쳐오세요. 하던 시기였거든요. 네. 가사 고치지 않으면 앨범 못 냅니다. 그런 시절이었는데 사실 서태지에 앞서서 이거에 어떤 반기를 들었던 그리고 이 사전 심의 폐지 운동의 어떤 기수였던 가수는 정태춘 씨예요. 아 대한민국이라는 노래 앨범이 있는데 90년도에 나왔던 사실 이전부터 이미 이분은 사전 심의와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 아 대한민국은 정말 이거는 사회적으로 우리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들을 낱낱이 고발하는 그런 앨범이었거든요. 그래요. 예. 절대 못 내준다는 거예요. 아가 감탄사가 아니라 네네. 통탄하는 네. 아군요. 대한민국 예. 이거예요. 예.
사실 이전에 정수라 씨의 대한민국 노래 있거든요.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대한민국 이거. 그 노래. 네. 그 노래 어떻게 보면 패러디한 거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거의 이런 풍인 건데 네. 못 내준다고 하니까 네. 이 정태춘 씨가 그러면 공식으로 내지 않겠다. 그냥 내가 불법이지만 내가 음반 그냥 찍어서 내가 팔겠다. 대놓고 그렇게 해서 불법을 하겠다. 뭐 대학로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팔려나가요. 네네. 이게 사전 심의 제도와의 어떤 싸움이었는데 네. 이걸 이제 종결시킨 게 시대 유감이었죠. 그래서 시대 유감도 곡 제목부터 지금 시대 유감이잖아요. 네네. 기득권 세력 그리고 약간 부패한 어떤 세력들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노래인데 가사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가사를 가사 바꿔오라니까는 그럼 그냥 가사 없는 곡으로 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항의 의미구나. 네. 그렇게 되니까 이 팬들이 정말 분노한 거죠. 말이 안 되는 제도가 있었구나 우리가 이러면서 이거 가사 있는 노래를 우린 꼭 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집단 반발이 시작되면서 사전 심의 제도가 결국 이듬해 그러니까 96년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도 이거를 싱글로 나중에 발표를 해요. 이미 해체한 다음이었지만.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시대 유감이라는 노래도 참 시대의 어떤 펀치를 날린 곡이죠. 진짜 문화 대통령이 많네요. 네. 그 시대에 어떤 기존에 있던 제도를 없앤 곡입니다. 4집에 실린 시대 유감을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대 유감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데뷔 후 쭉 정상에 있었던 서태지와 아이들인데 1996년 1월 31일 이 날에 돌연 은퇴 기자회견을 열게 되는군요. 네,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건인데 1월 31일에 저렇게 모여서 유튜브에 사진을 띄워드렸는데 네. 약간 침울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줬다. 라면서 팀의 어떤 해산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정상에서 스스로 산화했다고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는 팬들은 갑작스러운 해체 소식에 참 많이 아쉬워했고 슬퍼했지만 결국 이 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요시장이 어떤 10대들을 중심으로 좀 재편될 수 있었고 10대의 목소리를 내는 팀들이 뒤를 이어서 등장했고 10대 문화를 꽃피우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그런 팀이 단 4년밖에 활동을 하지 않았고 앨범도 넉 장밖에 안 냈다는 거. 이게 참 서태지와 아이들의 전설일 것 같아요. 물론 서태지와 아이들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비판점도 있습니다. 뭐 곡을 카피한 곡들이 많다. 뭐 외국 곡들을 발빠르게 가져온 곡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게 아주 사실이 아닌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태지와 아이들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우리 음악 시장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만한 여파를 미쳤다는 거, 이 얘기를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 BTS가 손흥민 선수라면 서태지와 아이들이 약간 박지성 선수의 역할을 해준 게 아닌가. 추갈못이라서 공감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을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니까. 저 순간 무슨 얘기인가. 이제 BTS가 꽃을 피웠다.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가요계의 분기점이 된 서태지와 아이들 오늘 좀 탐구해봤습니다.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